중국은 강하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연례역, 인구, 넓은 땅, 거대한 공장, 압도적인 성장률,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위로만 올라가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중국만은 버텼고 사람들은 중국은 다르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장면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말합니다. 최고라던 IT 기업들이 한 번에 수만 명씩 해고합니다. 상하이 한복판 상징 같은 거리에서 월세를 99% 깎아도 세입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뭔가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중국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높은 빌딩, 멋진 기술, 반짝이는 야경, 거대한 쇼핑몰, 그런데 화면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완전히 다른 중국이 보입니다. 가게는 텅 비고 아파트 공사는 멈추고 청년들은 취업 대신 배달을 하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강한 중국이 아니라 화려한 껍데기 뒤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취약한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흔들림은 한국의 수출, 기업, 일자리, 그리고 우리 소비 심리까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중국 경제 몰락의 조짐 7가지 신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난징동루, 한때 이곳은 중국의 명동이라 불렸습니다. 명품 매장이 줄지어 서고 관광객이 끊이지 않았고 주말이면 30분씩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이 지나갔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2024년 여름 한 가게 주인이 올린 광고 하나가 중국 SNS를 뒤흔듭니다. 월세를 1,4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무려 99% 할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 명동 한복판 가게가 월세 700만 원 하던 거 7만 원에 드릴게요. 계약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장사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내려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공짜여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리에는 가게 양도합니다. 같은 표지판이 쏟아집니다. 어떤 구간은 10개 중 7개가 비어있는 수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애플스토어 앞에서 새벽줄을 서던 풍경은 사라지고 한낮에 가도 직원이 손님보다 많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현지 주민이 말합니다. 3년 전에는 사람에 치여 다녔는데 지금은 너무 텅 비어서 오히려 무서워요. 이런 장면이 상하이만의 일이 아닙니다. 베이징, 선전, 광저우 같은 주요 도시의 상권도 비슷한 신호를 보입니다. 중국 경제의 상징 같은 곳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건 단순히 상하이가 힘들다가 아니라 중국 전체 엔진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죠. 중국 사람들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소비가 이렇게 빨리 얼어붙었을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중국 경제를 4층짜리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1층은 부동산 집, 2층은 은행과 금융, 3층은 소비와 상권, 4층은 일자리입니다. 이 건물은 아래층이 흔들리면 위층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1층 부동산이라는 기둥에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재산이고 자존심이고 결혼 조건이고 노후 대비이고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집에 묶여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값이 흔들리면 저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 가게가 망합니다. 가게가 망하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4층 건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작은 도시들이 심각합니다. 어떤 도시는 3년 전 평당 300만 원이던 아파트가 지금 150만 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싸졌는데도 안 산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합니다. 손님이 이 집 얼마예요? 물으면 작년보다 30% 싸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손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내년엔 더 싸겠네요. 그때 올게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사람들이 모두 더 떨어질 것이라고 믿는 순간 거래가 멈춥니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기다립니다. 하락이 자기 강화처럼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이 있었죠. 헝다그룹입니다. 2021년 중국 최대급 건설사가 무너졌습니다. 빚이 엄청났다고 알려졌고 헝다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줄줄이 흔들렸고 공사가 멈춘 아파트가 전국에 수백만 채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 완성도 안 된 아파트를 미리 산 사람들입니다. 중국에는 선분양 관행이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고 은행 대출까지 끌어와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멈췄습니다. 건설사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정부는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은행은 이자는 매달 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게임기를 예약 구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냈는데 물건은 안 옵니다. 그런데 매달 이자를 내랍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2022년 일부 단지에서 집도 안 왔는데 왜 대출을 갚냐라며 상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됩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돈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고 했죠. 문제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건설이 멈추면 철강, 시멘트, 가전, 인테리어, 운송, 그리고 금융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즉 1층이 흔들리면 2층 은행이 흔들립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대출이 줄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4층이 흔들리고 4층이 흔들리면 다시 소비가 줄고 3층이 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신호는 결국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중국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나오면 좋은 직장 간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 12시간씩 공부하고 가오카오를 통과하고 대학에서도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졸업장을 손에 쥔 순간 문이 닫혀 있습니다. 2024년 중국 대졸자가 1220만 명, 역대 최대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받아줄 일자리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공식 청년 실업률 수치가 높게 발표되었고 체감 실업률은 더 높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석사, 박사까지 가진 사람들이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나온 배달 기사가 많아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배달이 꿈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나마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배달 기사가 말합니다. 컴퓨터 공학 석사인데 IT 회사 200곳 넣었지만 다 떨어졌다. 그래도 배달하면 한 달에 최소한은 번다. 여러분이 10년 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졸업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배달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미래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겠죠? 지금 중국 청년들은 마치 의자 뺏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뛰는데 의자는 30개뿐입니다. 음악이 멈추면 70명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그런데 더 달려도 의자 숫자가 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으로 몰립니다. 중국에서 공무원은 잘리지 않는 직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경쟁률이 수천 대 1, 어떤 자리는 만 대 1을 넘는다고 말이 나옵니다. 한 취업 준비생이 SNS에 씁니다. 4년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4년 버텨서 졸업했는데 이제 또 공무원 시험 준비로 2년을 써야 한다고요? 대체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청년들에게 플랜 B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이 막히면 공무원, 공무원이 막히면 배달, 그마저도 막히면 집에 눕는 것. 이 흐름이 바로 다음 신호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큰 신호는 중국의 자랑이던 대형 IT 기업의 붕괴 조짐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우리는 이 이름에서 혁신 기술,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14억이라는 거대한 내수, 정부의 지원, 빠른 성장.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대형 IT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때 공격적으로 채용하던 기업들이 비용 절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명됩니다. 첫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2021년 이후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기업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확장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정 기업은 큰 벌금을 맞았고 유명 창업자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가 오랜 뒤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둘째 시장, 포화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스마트폰 보급이 넓어지면 처음의 폭발 성장은 끝납니다. 온라인 쇼핑, 게임, SNS 모두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일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인건비입니다. 셋째, 소비 둔화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온라인 쇼핑도 줄고 게임 과금도 줄고 광고도 줄고 기업 매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은 성장 기업에서 방어 기업으로 바뀌며 구조 조정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은 영화 타이타닉과 비슷합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강해 보이던 사람들이 먼저 구명 보트를 잡습니다. 지금 중국 IT 기업들이 바로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신호가 나옵니다. 바로 소비의 심장이 멈춰간다는 신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소비는 경제의 심장이다. 심장이 뛰어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몸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가게 매출 증가가 거의 멈춘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유니클로, 자라, H&M 같은 글로벌 브랜드도 중국 내 점포를 줄이고 명품 매장도 예전 같은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명품 소비는 중국 중산층 자신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장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와서 여러 개를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가격만 묻고 그냥 나간다, 보기만 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역자산 효과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진 재산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돈 쓰는 게 그냥 무서워진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년 전 아파트가 14억이라고 믿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주식도 있고 예금도 있으니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주식이 떨어지고 총자산이 확 줄어듭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일은 더 떨어질지도 몰라. 직장은 괜찮을까?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소비를 줄입니다. 비싼 가방 대신 싼 가방, 외식 대신 집밥, 여행 대신 집. 이게 한 가족이면 절약이지만 수억 명이 동시에 하면 경제의 급정지가 됩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가게가 직원을 자르고, 실업이 늘고, 실업이 늘면 소비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 경제가 천천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며 서로를 때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축을 늘립니다. 개인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니까 모으는 게 맞죠.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위험합니다.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으면 기업은 매출이 줄고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다시 소비가 줄어듭니다. 길거리 노점상 할머니가 말합니다.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에 6,000원을 썼는데 요즘은 내가 파는 1,000원짜리 차를 사 마신다. 작은 변화와 같지만 이게 쌓이면 큰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신호는 결국 금융 시스템으로 갑니다. 소비가 죽고 부동산이 흔들릴 때 금융은 가장 무서운 형태로 반응합니다. 중국에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식 은행이 아닌 비공식 금융이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끌어모으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1년에 10% 준다 같은 말에 노후 자금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뢰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또 지방은행들도 불안 신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서 예금 인출이 제한되거나 동결되는 사태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죠.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찾으러 갔는데 지금은 못 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은행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뱅크런이 시작됩니다. 뱅크런이란 사람들이 동시에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는 현상입니다. 은행은 모든 돈을 금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대출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구조적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거미줄 같습니다. 한 곳이 끊어지면 다른 곳도 흔들립니다. 건설사가 망하면 은행이 위험해지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돈을 빼면 은행이 더 위험해지는 무한 반복. 여기에 중국의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라는 우려도 연결됩니다. 부채의 절대 수준보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풍선을 천천히 불면 커지지만 너무 빨리 불면 터집니다.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시스템은 충격에 약해집니다. 어떤 은행원은 조용히 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솔직히 불안하다. 못 갚는 사람이 늘고 있다. 언젠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6번째 신호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 내권, 그리고 탕핑입니다. 내권이란 무엇일까요? 안으로 말려드는 경쟁, 더 열심히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채바퀴 같은 삶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00명이 좁은 원 안에서 달립니다. 앞사람을 밀치며 더 빨리 달립니다. 속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 제자리입니다. 누군가 멈추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밟힐 것 같아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게 내권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이런 경쟁에 지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 없이 학원을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시험 하나로 인생이 걸리고 대학 가면 취업 경쟁이 시작되고 취업하면 승진 경쟁, 결혼하면 직경쟁, 아이 낳으면 교육 경쟁,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탕핑을 선택합니다. 드러눕기.
더 이상 경쟁 안 할래요. 최소한만 일하고 최소한만 쓰고 결혼도 출산도 안 할래요.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자 조용한 저항입니다. 한 청년은 말합니다. 나는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책 읽고 음악 듣고 산책한다. 집도 차도 결혼도 필요 없다가 오히려 행복하다. 쳇바퀴에서 내려왔으니까. 숫자에서도 결혼 감소와 출산율 하락 같은 신호가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나오죠.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이 흐름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장기 성장률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청년들이 포기하는가?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대신 경제의 성장을 보장하겠다. 열심히 살면 더 나은 삶이 올 거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건 반대입니다. 집을 사도 가격이 떨어지고 열심히 공부해도 일자리가 없고 결혼해도 아이 키울 여력이 없고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약속이 깨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매년 삶이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 아버지는 공장, 나는 대학,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보다 못 살 것 같다. 역사상 처음으로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소비를 죽이고 투자를 죽이고 출산을 줄이고 사회를 오래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1990년대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멈췄습니다. 집값 붕괴, 이게 소비 위축, 청년 불안, 저출산. 중국 상황이 일본과 닮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일본은 부자가 된 뒤에 늙었습니다.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즉 중진국 함정 위험입니다. 처음엔 인건비가 싸서 공장을 유치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다 인건비가 오르면 공장이 더 싼 나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려면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영역에서 확실한 우위를 만들지 못하면 성장 엔진이 꺼진 상태로 중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26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몇 년, 특히 2026년 전후로 중국은 3가지 시험대에 오른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의 운명입니다. 금리를 낮추고 멈춘 공사를 재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효과를 낼지. 만약 실패하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 회복입니다. 할인 지원 장려책을 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내일이 더 불안하다에 묶여 있으면 정책은 미끄러집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입니다. 대졸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이 이어지면 탕핑은 더 확산되고 사회 불안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에게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파는 물건의 큰 비중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소비가 꺼지면 한국 기업 매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수출이 줄면 기업 실적이 흔들리고 실적이 흔들리면 투자와 고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중국이 흔들린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 한국의 소비와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년 실업률입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지 보세요.
둘째, 집값입니다. 특히 작은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찾는지 아니면 계속 미끄러지는지 보세요. 셋째, 소비입니다. 가게 매출이 의미 있게 살아나는지 아니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지 보세요. 중국은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14억 인구, 큰 땅, 강한 정부, 위기를 버티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강함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금이 다시 메워질까요? 아니면 더 크게 갈라지며 무너지는 길로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중국의 미래는 어쩌면 우리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위기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